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입장은 우리 군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현재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게 핵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의 생산이라든지 반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한반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입니다. 예, 오늘 이슈 함께 풀어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연세대학교 개건교수이신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신은숙 변호사,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방금 녹취에서 이제 보셨는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게요, 물론 당 차원에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사실 민감한 시기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 두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는 정말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저희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한미 관계가 아마 굉장히 큰 파열음이 생길 겁니다. 근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미국이나 중국을 향해서 무슨 핵과 관련된 외교를 할 때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도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한국도 갖는다. 그럼 타이완도 갖는다. 이른바 이 동북아에 있어서 핵 도미노 현상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그런 핵 확산에 대해서 분명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한 예를 들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예를 플루토늄 제철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하게 개정하기 위해서 유력 정신이 저런 거를 좀 전술적으로 해서 하는 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저 얘기는요, 감정적으로는 옳은 얘기지만 현실성은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NPT 가입 국가 아닙니까? NPT 가입 국가, 그러니까 핵 확산 방지 조약이죠. 거기 있는데 거기 가입한 국가는 사실 핵무기만 안 갖겠다 그러면 온갖 규제가 다 들어올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NPT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NPT에 1975년에 한국이 이제 가입을 했고 북한이 93년에 탈퇴하면서 국제사회의 이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핵을 보유해야겠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발언이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은 원내대표 혼자가 아니라 최고위원인 김일동 최고위원하고 또 정치기장까지 셋이서 나란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분히 전략적인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그렇죠. 이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 바꿔 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는 여론에서 어쨌든 이 반응을 한번 보려고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소위 말한 보수정당에서 매파라고 불릴 수 있는 강성 주장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전술핵 배치를 재배치할 수 있냐는 문제, 현실 실현 가능하냐는 문제가 남는 건데요. 사실 이게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사실은 다시 돌아와서 과거에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된 이야기로 주장하다가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심판하시면서 이제 자리를 띄우셨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국론분열 양상까지도 고려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정부 여당에서 국방장관과 원내대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저는 좀 실제로도 적절하지 못하고 또 물론 우리가 지금 감정적으로 북한을 견제해야 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압박을 해야 된다는 건 국민들 다 동의하고 있을 건데 이렇게 좀 생각 없이 말한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한민구 국방장관은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 얘기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배치 문제도 포함됐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그렇죠. 1991년에 우리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 당시 그 전까지는요,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 정책을 한국 정부가 견제해 왔었는데
그 당시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핵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뭐 이런 게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면서 예. 그 한반도 한국 쪽에 배치돼 있던 전술핵을 철수를 선언하고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하게 되는 예. 거죠, 남북 간에. 근데 그거를 다시 재배치하자 하는 거는요, 미국이 절대 안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발언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국방위에서도 대북 확성기 여부가 도마에 올랐고 오늘 아침에 정두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저희 YTN 라디오 저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내일 정오부터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북한이 제일 그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확성기 준비는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할 수 있는 건 그거 아닙니까? 군사적인 대책도 있고 경제적인 대책도 있고 확성기에 대한 재개 논의를 국방부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는 현재 그것도 가능한 방책 중에 하나로서 검토를 하고 있고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제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다. 예, 지금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만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라는 근거는 지난 8월 25일 날 남북 간이 만나서 합의했던 바로 거기에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한다라는 이 규정에 근거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건 비정상적 상태라는 것, 지금이 비정상적 상태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연히 비정상적인 그 상태죠. 예. 그때는 목함 지뢰 도발로 우리 애꿎은 하사 2명의 그 발목을 잃은 거. 그게 이제 비정상적 사태로 보고 그걸 정상화시키고자 한 건데 이거는 뭐 이제 4차 핵실험을 한 거니까 그게 뭐 몇십 배에 달하는 비정상적 사태라고 보고요. 저거는 저는 국방부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을 내린 거라고 보고 이 차제 말이에요. 저 대북 확성기 방송보다도요 더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군에서 보내는 물포 작전이라고 하는데 군에서 보내는 그 풍선이 있습니다. 이게요 북한이 대북 확성기보다도 한 수십 배 더 아파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민간인 탈북자들이 이렇게 삐라 단밀에 있는 풍선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요 풍향이나 풍속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맞기 때문에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달하는 그 율이 50%도 잘 안 됩니다. 근데 군에서 보낼 때는요 항법 유도 장치가 달려 있어 갖고요. 풍향하고 풍속만 맞으면요, 백령도에서 보내면 평양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삐라 이런 것도 있지만요, 물자 있잖아요. 예. 뭐 여자 스타킹도 넣고, 초코파이도 넣고, 뭣도 넣고 해갖고, 그게 엄청난 심리전이 되고요. 요새 USB에 남쪽에 한류 드라마 등등등 해갖고 수없이 많은 컨텐츠를 거기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냈을 때 굉장히 아파하는데, 이게 사실은 언제 중단이 됐냐면요, 2000년 6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협상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정상회담의 성사 조건을 이걸 중단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 4월에 우리 군이 이걸 중단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시 재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또 한 축으로 생각해 보면 외교적인 수단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바마가 어떤 한미동맹 사이에서 오바마의 대북 전략이라는 게 전략적 인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핵심은 어쨌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것들이 어떤 의미로 좀 다시 재평가돼야 된다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사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좀 괄목하라는 외교 성과가 중국과의 거리를 좁힌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오바마의 압박이 왜 안 되냐면 경제 제재가 안 됐냐면 지금까지 중국이 늘 물꼬를 터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는 한번 좀 이 박근혜 대통령 주도적으로 중국을 통한 어떤 경제적 제재, 압박, 구체적으로 좀 실천을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 사이에서는 전략적 인내와 압박을 해 나가면서 반대로는 중국을 통한 경제적 압박은 북한의 입장에서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 박사님께 이 정치학자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이게 내일 정오예요. 네. 이 그러면은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겠죠? 도발할 도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네. 도발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천안함 폭침도 당해보고 연평도 포격도 당해보고 목함 지뢰 예. 도발도 당해보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거 이외에 어떤 새로운 형태의 것들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 이제까지 우리의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 됩니다. 예. 그 정도는 또 해낼 수 있고 당연히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화를 주장하면서 핵실험을 하는 북한. 이건 마치 평화를 위한 전쟁을 수행한다는 중세적 사고방식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권력체제는 근대 초기의 절대 왕조 체제, 그리고 사고방식은 중세시대. 이것이 지금 21세기 국제사회의 섬으로 전락한 북한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